안녕하세요. 한국지역난방공사 황창합니다. 유체기계학회 회원 여러분, 이렇게 영상으로나마 인사드리게 돼서 대단히 영광스럽고 반갑습니다. 사실은 제가 엄청 후회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과 함께 같은 장소에서 눈 마주치고 같이 웃고 박수도 몇 번 쳐주실 거 아닙니까? 그러면 훨씬 자연스럽게 얘기할 수 있고 좀 대충 얘기하더라도 넘어갈 수 있을 것 같은데 이 영상이 되게 어렵습니다. 어색하고 또 쳐다보는 눈길들도 여러분들의 눈빛하고 다릅니다. 다음에 새로운 기회가 있다면 꼭 여러분들과 함께 자리에서 같이 얘기도 듣고 질문도 받고 허심탄회한 자리를 마련해 보고 싶습니다. 오늘 제가 얘기 듣기로는요, 유체기계학회가 엄청난 조직이라는 사실을 들었습니다. 회원수뿐만 아니라 가지고 있는 실력, 연구 성과 이런 부분들이 그 어디에도 비할 바 없이 방대하다 이렇게 얘기를 들었습니다. 이 부분도 굉장히 영광스럽게 생각하는데요. 중요한 것은 내가 오늘 뭔 얘기를 할까 도사들 앞에 두고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그리고 영상 촬영이라는 것 자체가 제가 얼마 전에 교수님들을 몇 번 만나뵐 기회가 있었는데요. 그분들이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요새 그 비대면 강좌가 굉장히 활성화되어 있는데 수업 준비는 2배 내지 3배 힘들다 이런 말씀을 하셔요. 그냥 수업 들어가서 얘기할 수 있는 것도 이 영상이라는 형태로 되면 학생들뿐만 아니라 어머니도 보시고 부모님들도 보시고 하니까 그런 부분들이 우선 부담이 돼서 정말 충실하게 준비해야 된다는 것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열심히 준비해서 강의함에도 불구하고 또 학생들은 수업료 반환하라고 얘기하니까 고민스럽다는 말씀을 들었습니다. 코로나19가 가져온 변화는 정말 중차대한 것 같습니다. 혹자는 2000년을 밀레니엄이라고 하는데 어떤 의미에서 보다면 진정한 변화의 변곡점은 2020년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습니다. 2000년으로부터 벌써 20년이 훌쩍 지났지만 이 시기가 21세기를 상징하고 규정하는, 그래서 앞으로 역사는 코로나19 이전과 코로나19 이후로 나누어지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우리가 익숙했던 많은 상황들이 이 시기를 맞이해서 빠르게 사라져가는 것을 느낍니다. 특히 대학에서 강의하시는 분들 계실 텐데 이런 분들 같은 경우도 아마 실감하실 겁니다. 이것이 얼마나 지속될 수 있을까? 얼마나 갈까? 빨리 백신이 개발되고 치료제가 개발돼서 이런 부분도 자유로울 날이 언제가 될까?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말씀 저런 말씀을 하십니다. 최근에 제가 들은 얘기는 최소한 3년 정도는 가지 않을까 예상한다 이런 얘기를 들었어요. 만만하지 않은 상황이다 말씀드립니다. 최근 새로운 대유행 때문에 우리가 지금 굉장히 곤혹스럽고 지난 3월 달보다는 훨씬 더 가까이 다가와 있다 이런 느낌을 저희들은 받습니다. 그동안은 저희들도 잘 방어를 했고 저희 회사 같은 경우는 여러 가지 기간 산업이기 때문에 만약에 셧다운이 된다 그러면 미치는 영향이 굉장히 클 거로 생각합니다. 방진복이 아니라 방호복이라 그러나요? 그 옷을 입고 근무해야 되고 이런 상황들. 왜냐하면 멈출 수는 없기 때문에 저희들이 멈춘다면 여러분들 당장 오늘 저녁부터 따신 물에 목욕 샤워하기는 틀렸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되죠. 그만큼 우리 생활과 밀접하고 그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한국지역난방공사가 뭐 하는 곳이냐? 여러분들은 이미 익히 잘 알고 계시죠. 사실 대부분의 사람들은 난방공사 그러면 와이사스 공장으로 이해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지역난방공사 그러니까 어느 지역이냐 이렇게 물어보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현실적으로 많이 안 알려져 있다는 거죠. 여러분들은 뭐라고 답하시겠습니까? 지역난방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의 고유명사죠. 통칭해서 집단적으로 난방을 공급해서 에너지 효율을 높이고 전기와 더불어서 열을 생산하는 것들을 모두 활용하기 때문에 80%의 효율을 가져올 수는 아주 유용하고 가장 현대적인 난방 방식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저희 회사 자랑인가요? 오늘 여러분들은 사실은 저희 회사에도 대부분의 설비들이 유체기계입니다. 예컨대 우리가 발전을 하기 위해서 다루는 가스터빈이라든가
그다음에 펌프라든가 송풍기라든가 등이 모두 유체기계라고 할 수 있죠. 바로 여러분들의 연구 분야이고 그동안 노력하고 있는, 그래서 정말 날이 갈수록 새롭게 발전하는 여러 가지 장치라고 생각을 합니다. 기술적으로는 아이디어만 있다면 어떤 것인지 이뤄낼 수 있는 게 현대입니다. 저는 4차 산업혁명 얘기하지만 사실은 센서와 IT 기술의 결합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결합하고 융합할 것인가를 생각한다면 얼마든지 새로운 형태의 산업 혹은 비즈니스 모델을 만들어낼 수도 있겠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런 얘기는 번데기 앞에서 주름 잡는 거고요.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더 전문가시고 하기 때문에, 저는 사실 학교 다닐 때도 유체역학은 너무 골치가 아파서 공부를 열심히 안 했습니다. 다만 제가 안다고 할 수는 없지만은 제목 정도는 들어보았던 게 아마 베르누이의 정리 정도일 겁니다. 그래도 역시 비행기를 탈 때마다 큰 비행기가 정말 저 공식대로 뜨는가? 항상 그런 생각들을 하면서 여행을 합니다. 여러분들은 과학적인 거니까, 그리고 그걸 가지고 그런 유체의 여러 가지 기능이라든가 변화를 연구함으로써 비행기도 띄우고 전기도 생산하고 물도 보내고 뭐 이런 일들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 앞에서 얘기하는데 무엇이 도움이 될까, 이런 고민을 했습니다. 사실은 그런 장비나 기계나 이런 설비 분야의 전문적인 부분들은 제가 미치지 못하고요. 여러분들하고 얘기 나누고 싶은 것은 그동안 내가 지역난방공사에서 지난 기간 동안 일을 하면서 느꼈던 몇 가지 점과 관련해서 최근 정부에서도 발표한 그린 뉴딜, 이런 얘기를 좀 해보려고 합니다. 그린 뉴딜, 이번에 새로운 한국형 뉴딜 정책에서 그린 뉴딜을 포함시킨다고 하는 순간 이것은 지역난방공사를 위해서 정부가 발표한 정책이거나 생각을 했습니다. 건방지다고요?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저희 회사의 설립 자체가 에너지를 어떻게 효율적으로 관리할까 하는 문제와 더불어서 그를 통해서 미세먼지라든가 대기 오염들을 줄여낼 수 있는 여러 가지 방안들 중에 가장, 특히 그 열 에너지와 관계해서는 가장 현대적이고 가장 발전된 형태의 난방 방식이다. 난방의 역사를 생각해 보면 과거에는 동굴 속에서 모닥불 피워놓고 불 쬐던 시절이 있었을 것입니다. 그로부터 발전해서 온돌로 가고, 온돌의 형태 자체는 여전히 지금 우리 난방 구조에서 유효합니다만은 어떻게 따뜻함을 전달할 것인가 하는 방식은 이제 지역 난방까지 발전한 것 같습니다. 유럽이 앞서 출발을 했고 저희들이 뒤따라가는데, 규모 면에서는 우리가 세계적인 규모입니다. 저희 한국의 독특한 주거 문화 탓입니다. 대부분의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돼 있고 이 좁은 땅덩어리에서 주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고안한 것이 아파트고, 그런 아파트가 집단적으로 모여 있고, 거의 지금은 서울에서부터 출발하면 전 지역이 녹지 공간이나 끊김없이 아파트로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알 겁니다. 저는 이 부분들이 바람직하다고 생각하지는 않습니다만은 불가피한 면도 있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거기에 저희들이 따뜻함을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옛날 말로 하면 군불 떼는 역할이죠. 군불을 떼서 아랫목, 윗목이 따뜻하게 만들어내는 것, 이게 이제 저희들이 하는 일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과정에 여러분들 잘 아까 말씀드렸듯이 유체기계가 다 들어가 있습니다. 가스 터빈도 있고요, 전기 터빈도 있고요, 송풍기도 있고, 펌프를 통해서 온수를 곳곳에 따뜻함을 실어 나릅니다. 그것이 다 유체기계고 여러분들의 노력의 산물이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그런데 그린 뉴딜은 그린 뉴딜인데, 저는 그린 뉴딜을 우리 회사에서 논의하는 과정에서 어떤 문제에 봉착했냐면, 왜 이걸 해야 돼 하는 문제의식들을 직원들로부터 곳곳에서 제기받았습니다. 우리 지금 나름대로 잘하고 있고 열심히 하고 있고 에너지 효율도 높이고 있고, 그 다음에 지금 군불 떼주는 가구 수가 거의 160만 가구에 이르고 빌딩들도 700~800개 정도 되는데, 이렇게 해서 요즘 수익 얘기하니까 요새는 수익 구조가 좀 과거보다는 좀 떨어졌기는 합니다만은 여러 가지 환경 탓에 그래도 열심히 굉장히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왜 갑자기 이런 문제 제기들이 있느냐. 그리고 심지어는 제가 약간 협박성으로 그런 얘기도 했습니다. 우리가 갖고 있는 이런 GHP, 소위 열병합 발전 구조, 복합 화력 형태의 이런 지사 구조가 이게 언제 자초자산이 될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그게 20년 후가 될지 30년 후가 될지 모르겠지만 지금부터 이런 새로운 에너지 변화 시기에 동참하지 못하면 아니면 적어도 숟가락 얻지 못하면 우리는 대단히 어려움을 겪을 수 있다. 그리고 실제 우리 주변에서 순식간에 없어진 여러 가지 산업들을 봅니다. 가장 흔한 예로는 여러분들이 잘 아는 스마트폰이죠. 그 전에 노키아라든가 이런 회사가 갖고 있던 여러 가지 기술들이 순식간에 자초자선으로 변화하는 것들을 볼 수 있죠. 지금 찍고 있는 영상도 마찬가지입니다. 핸드폰을 통해서 카메라 다 하니까 디지털 카메라 어느 순간에 우리는 그 낭만의 얘기로 들리지만은 필름 카메라가 다 없어졌습니다. 이와 같은 변화들은 이제는 너무나 기술 주기가 급격하게 진행되기 때문에 어떻게 변할지 모릅니다. 본질적으로는 시장의 요구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그 분야에서 굉장히 뛰어난 기술이라고 하더라도 미련을 버릴 때는 과감하게 버려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실제 그런 현상들을 많이 듣습니다. 예를 들면 일본에 가면 일본 사람들은 우리보다는 현금 이용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리고 지하철을 탈 때 티켓을 끊어서 이렇게 종이 티켓 같은 거 끊어서 그 티켓을 구겨진 상태든 뒤집어 넣든 어떻게 넣든 차차작 정리해서 딱 나오는 기술이 세계 최고라고 합니다. 근데 그 기술이 우리에게 필요할까요? 우리는 이미 개찰구에서 표 끊던 것들은 이제 멀어졌습니다. 그리고 이미 그 시장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이 그 기술이 아무리 종이 티켓을 잘 정리하는 기술이 뛰어나다 하더라도 이미 시장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일본 내에서도 그 기술은 아마 사양화될 가능성이 많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런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의 이 변화의 시기에 특히 에너지 정책의 변화의 시기에 이건 저희들만의 얘기가 아닙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든 안 하든 세계 시장의 흐름은 그와 같이 흘러갈 거라고 누구나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느냐 마느냐의 문제이지 우리는 이거 안 하고 이 기술을 더 발전시키려 해서 해결될 수 있는 문제는 아니다. 그런 의미에서 굉장히 절박하다는 겁니다. 그린 뉴딜을 생각하면 그린이라는 의미하고 뉴딜이라는 의미입니다. 뉴딜은 여러분들이 잘 알죠. 국가 주도로 이 파괴된 경제 생태계를 복원하고자 하는, 부양하고자 하는 노력으로 이미 2차 대전 대공황 시기에 미국에서 루즈벨트 대통령에 의해서 주창됐던 경제 개발 이론입니다. 그 부분들의 성공적 사례는 자본주의의 황금기를 구가했던 걸로 이미 입증되었습니다. 이제는 그 앞에 그린이 붙어 있습니다. 그린의 문제는 뭘까요? 왜 지금 갑자기 그린의 얘기가 이렇게 중요하게 얘기되고 있을까요? 그것은 여러분들도 이미 숱하게 들어서 알고 있는 기후변화 혹은 기후위기의 문제입니다. 과거에는 기후변화, climate change라는 말을 많이 썼지만은 이제는 그 정도의 문제가 아니라 위기의 문제다. climate crisis다. 이렇게 얘기되고 있습니다. 이게 어떻게 심각하게 문제가 되는가 간단하게 얘기를 하겠습니다. 이 얘기는 워낙 많이 되어서 알고 있는 내용이지만 우리가 실제 우리의 문제인가? 지금 당장 실행해야 되는가 하는 문제하고는 또 거리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게 문제죠. 아유, 뭐 나중에 어떻게 되겠지? 그렇게 생각하기가 쉽죠. 그런 문제가 현재 우리가 닥친 문제입니다. 보통 1도씨 얘기를 합니다. 인간이 호모사피엔스 시절부터 쭉 발전을 해왔습니다. 발전을 해와서 산업혁명을 거치고 오늘날의 이 번영을 구가하고 있습니다. 그 산업혁명부터 현재 시기가 대략 200년 정도의 기간이라고 하는데 이 기간 동안에 지구의 평균 기온이 1도씨 정도 상승한 걸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1도씨의 의미가 뭘까요? 1도. 어제보다 오늘 1도 정도 더운 거를 갖고 우리는 굉장히 큰 변화라고 인식하지 않습니다. 그런데요, 지구 전체가 평균적으로 1도씩 올라간다는 의미는 아주 심각한 문제입니다. 어떻게 심각할까요? 물리학자들이 그 에너지 양을 계측한 것 같습니다. 통상 이렇게 얘기하더라고요. 저도 주워 들은 얘기입니다. 제가 계산한 건 아니고 200년 동안
매 초당 히로시마 원폭 4개를 터뜨리는 그만큼의 에너지 양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지구 전체가 1도 달궈진다는 의미가 그렇다는 겁니다. 엄청난 에너지 양이죠. 사실은 지구가 45억 년 전에 탄생했는데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빙하시대 얘기도 하고 또 간빙기 얘기도 합니다. 빙하와 간빙기를 오가면서 지구의 여러 가지 환경이라든가 기후가 안정화돼 가는 과정에 그만큼 걸렸다는 얘기죠. 우리 시대의 마지막 빙하기를 대략적으로 2만 년 전 정도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인류 문명은 지구의 기후와 혹은 기온과 매우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저는 인류 문명을 그전에는 생산력과 생산관계, 흔히들 얘기하는 정치경제학적 이론을 따지면 그렇게 이해를 많이 해왔습니다만은 오늘날에 와서는 기후가 인류 문명을 이렇게 변화시켜 오지 않았을까 하는 생각들을 하게 됩니다. 실제 그게 어느 정도 맞아떨어집니다. 현생 인류의 고향은 아프리카입니다. 아프리카에서 지구 전 대륙으로 걸어가기 시작한, 그래서 이동을 시작한 것을 대략적으로 7만 년 전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구석기, 신석기, 청동기, 철기 이렇게 시대 구분을 합니다만은 신석기 시대가 이루어졌던 시기가 한 12,000년 전. 그리고 4대 문명, 소위 여러분들이 잘 아는 4대 문명 있죠. 황하 문명이니 이집트 문명, 메소포타미아 문명, 그 다음에 인더스 문명, 이렇게 4대 문명이 있겠는데 그 시기가 대략적으로 그것과 맞아떨어집니다. 그것은 지구의 기후가 급격하게 안정화돼 가고 해수면 상승의 속도가 거의 멈춰지는 시기하고 같이 궤를 합니다. 궤를 같이 합니다. 그래서 새롭게 느꼈습니다. 우리가 오늘날의 문명의 발달이 인간의 지성의 결과다. 이것이야말로 굉장히 오만한 태도가 아닌가. 이것은 마침 좋은 기후 덕에 이뤄낸 성과는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런 정도로 우리 생활과 우리의 삶과 우리의 문명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게 지구의 기후 문제입니다. 자, 그런데요, 이제 정말 위기적 상황이라 합니다. 어떻게 위기냐? 지구가 스스로 자정할 수 있는, 스스로를 조절할 수 있는 그 한계점을 티핑 포인트라고 합니다. 그 티핑 포인트를 혹자는 앞으로 2도씨, 지금 1도 올라갔는데 앞으로 1도 더 오르는 2도씨가 될까? 처음에는 그렇게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2100년까지 1도 더 오르는 걸 잡아내자, 2도씨를 잡아내자. 그리고 그동안은 기후변화, 지구온난화의 책임이 선진국들이 그동안 화석연료를 마구 뗐기 때문에 그 책임을 개발도상국에게 묻기는 좀 그러니까 선진국에 물어서 이유를 중심으로 해서 기후변화에 대한 여러 가지 사회적 협약들이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좀 느슨했던 것 같아요. 최근에 와서는 이거는 굉장히 적어도 하나밖에 없는, 그래서 이렇게 기후변화가 티핑 포인트를 지나면 지구의 생명이 탄생한 이후에 5번의 대멸종이 있었다고 합니다. 결국 환경의 변화로 인해서 왔던 멸종입니다. 6번째 멸종이 다가오고 있다는 겁니다. 그 속에서는 물론 인간도 포함됩니다. 그런 문제로 이해해야 됩니다. 얼마 전에 중국, 일본에서 있었던 폭우 문제를 보면서도 실감나지 않았는데 지난 한 달 동안 기나긴 장마를 경험하면서 기후변화의 문제가 단순하게 남의 문제가 아니구나 하는 것들을 느꼈다는 겁니다. 그래서 많은 분야에서 이제는 기후변화, 기후위기, 지속가능 발전 이런 부분들에 대한 용어들을 이제 매스컴이나 아니면 그 전문가들이나 이런 여러 분야에서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럼 이런 시기에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기후변화를 막기 위한 노력을 물론 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것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린이라는 것이. 그래서 지금 코로나 팬데믹 때문에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만은 이 문제가 결국은 기후변화의 상황과 맞물려 있고 이 상황을 극복하기 위한 노력인데 어떤 방향으로 재정을 투입하고 어떤 방향으로 이 나라를 발전시키고 세계를 변화시켜야 되겠는가 하는 문제에서 이구동성으로 모든 사람들이 그린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CO2 발생량을 줄여야 된다. 그러지 않으면 앞으로 심지어는 여러분들이 잘 아시는 글로벌 그린 뉴딜이라는 책을 쓴 제레미 리프킨 교수 같은 경우도 2028년이면 화석연료가 붕괴할 것이다. 화석연료로 구축된 산업 구조가 붕괴할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2028년이면 이제 8년밖에 남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것들을 심각하게 생각하고 이 시기에 우리가 무엇을 위해서 어떤 방향으로 해야 되겠는가 그렇게 잡힌 것이 그린 뉴딜입니다. 이제 시작에 불과하지만은 급속하게 실행해야 될 과제로서 우리 앞에 절체절명의 과제로서 우리 앞에 다가왔다는 말씀을 드릴 수 있겠습니다. 이것이 오늘날 아니면 현재 정부에서도 그렇고 많은 사람들이 기후위기에 대응하는 당연한 문제가 아니라 이왕이면 하는데 이 인간을 포함한 지구 생명체의 대다수가 멸종할지도 모르는 이런 상황에 대비하는 측면도 있고요. 물론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앞으로 진짜 28년, 8년 후면 이게 붕괴될지 그것도 잘 모르겠어요. 그렇지만은 잘 모른다는 이유로 우리가 손 놓고 기다려서는 정말 닥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될지 이것은 심각한 문제가 아닐 수 없겠습니다. 그래서 저는 굉장히 절박한 중요한 과제이고 절대절명의 과제이다. 그래서 우리 반드시 이뤄내야 된다. 더군다나 코로나 팬데믹으로 세계 경제 자체가 이제 자초위기에 있습니다. 이 생태계를 복원하는데 그린 인프라에 투자하자는 겁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세계가 변화하고 사회 산업 구조들이 변화하는데 우리가 발 맞추지 않으면 우리가 하지 않더라도 세상은 그렇게 흘러갈 겁니다. 하지 않으면 저는 뒤떨어진다고 생각합니다. 어떤 진영 논리에 사로잡혀서가 아니라 정말 이것을 하지 않으면 큰일 난다 하는 생각으로 이 일에 매달려야 할 것 같습니다. 제가 하고 싶은 얘기는 이런 얘기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떤 의미에서는 가장 그린 뉴딜의 천병이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아마 여러 가지 아이디어들이 나올 텐데 저희들도 어제 그저께 있었던 관계장관 회의에서 그린 뉴딜과 관계된 두 가지 프로젝트를 중요 관리 프로젝트로 선택받았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요. 여러분들에게 잠깐 소개해드리면 그 폐기물,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아는 플라스틱이라든가 비닐 이런 종류들을 유화시켜서 이 유화시킨 것들을 수소를 추출하는 프로세스를 만들어 보고자 하는 그래서 어떤 사업 모델들을 만들어 보면 그동안 매립이라든가 소각에 의존했던 폐기물 처리의 새로운 방식들도 개발해내고 이 부분들을 에너지화하는데 그동안은 적당히 가공한 SRF라는 연료에 의존해왔던 이 부분들도 탈피할 수 있는 새로운 방식이 되지 않을까 하는 과정이었습니다. 사실은 이 아이디어는 그냥 책상에 앉아서 나온 건 아닙니다. 저희들이 여러분들도 잘 알다시피 나주에 SRF 발전소가 완공된 상태에서 2년 이상 가동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 부분들로 인해서 또 거기에 투입하고자 했던 연료들도 야적장에 쌓여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화재의 위험도 있어요. 바깥에 이렇게 쌓아놨으니까요. 그래서 해마다 여름이 되면 걱정입니다. 그 부분들을 어떻게 해결할 수 있을까를 고민하다가 유화하는 방식이 있다는 얘기를 듣고 이 부분들을 한번 도입해보자 이렇게 시작한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수소까지 한번 가져가 보자. 그러면 정부의 수소 정책이라든가 수소의 유통 구조 자체도 새롭게 획기적으로 바꿀 수 있는 아이디어가 될 수도 있겠다. 저희들이 이제 진도가 어느 정도는 나가 있습니다. 유화하는 것까지는 성공했고 여기서
폐기물이니까 아무래도 염소라든가 이런 불순물이 많아서 이걸 클린 오일로 만드는 데까지는 이미 성공했고, 여기서 경유보다도 좀 더 품질이 좋은 기름과 그 다음에 알다시피 플라스틱의 재료가 되는 납타까지도 추출하는 데 성공을 했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염소 성분을 다 빼냈으니까 클린 오일이라고 할 수 있죠. 환경부 프로젝트를 통해서 이 부분들은 일정 정도 시험적으로는 성공했습니다. 그 다음에는 수소를 추출하는 과정입니다. 계질기도 개발해야 되고, 그리고 현장에서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어야 되고, 이것이 경제성을 갖도록 만드는 과정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린 뉴딜의 문제에서도 이런 새로운 아이디어가 정착하기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개선해야 될 분야들도 많이 있습니다. 저희 문제만 하더라도 단순하게는 석유화학법이나 이런 부분들에 저촉되는 여러 가지 제약들을 개선해야 됩니다. 제가 얼마 전에 그런 얘기를 들은 적이 있어요. 아마 그린 뉴딜의 큰 분야 중에 하나일 텐데, 건물을 그린 리모델링 하는 문제입니다. 거기서 핵심적인 요소가 어떤 교수님 얘기인데, 외부의 단열재를 붙이는 방식이라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그게 잘 안 된대요. 독일은 이미 외단열이 의무화되어 있다고 합니다. 근데 우리나라에서는 왜 안 되느냐? 이게 다 먹이사슬로 엮여 있습니다. 내부에 단열재를 놓고, 그럼 여러 가지 건축 자재들이라든가 인테리어 자재들, 마감 자재 이런 것들이 다 내단열을 중심으로 발달해 왔다는 겁니다. 그리고 산업 구조도 그렇게 형성되었습니다. 이 부분들이 어느 날 순식간에 외단열을 중심으로 가게 되면 자초하게 됩니다.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이 있을 것 같습니다. 그렇지만 흐름은 외단열입니다. 그러면 그렇게 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좋은 기술을 놓아 시장의 요구는 이미 그것을 뛰어넘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어느 시기에 이 부분들을 끊어낼 것인가, 이게 저는 굉장히 중요한 그린 뉴딜의 또 하나의 과제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지금까지 되게 두서없이 행설수설 여러분들 앞에서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다음에 좀 더 잘 준비해서 말씀드릴 수 있는 기회를 한 번 더 주셨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도 들고요. 그렇지만은 엄청 힘들었습니다. 영상 찍느라고.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건강하십시오.